어제 손혜원 의원의 목포 기자간담회를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오히려 불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야권은 어설픈 변명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 전대 레이스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들 박창환 장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분 정말 이슈 메이커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목포 기자회견장 보셨죠? 회견 내용도 보셨을 텐데 글쎄요.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의혹이 터진 이후에 처음으로 목포를 찾았습니다. 지난번 주말에 간다고 그랬는데 그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기자회견 내용 또 형식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좀 넓게 보면은요. 예. 손혜원 의원의 이 논란이 이렇게까지 확대되고 오래 가야 되나. 지금 전국의 블랙홀처럼 이 손혜원 의원 사건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사실 그 어떤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또는 이제 공직자로서의 어떤 좀 어떻게 보면은 자세 문제 이게 핵심인데 이게 너무 좀 사안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정치권 문제, 예를 들어 선거법 이제 개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민생 관련 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차지되는 모습이 좀 안타깝고요. 이 부분과 어저께 기자회견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본인은 100억대의 자산을 이제 기부하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투기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과 본인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뭐 다른 뭐 이때까지의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나름 진일보한 내용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본인이 소관 부처가 있던 상임위에서 이 일이 다뤄졌다라고 하는 즉 이해상충의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좀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했다. 좀 그런 점에서 뭐라 그럴까요? 논란을 좀 계속 너무 좀 끌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오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어제와 같은 기자회견 장면은 처음이었는데 뭐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언론 많이 접하셨잖아요. 기자회견도 준비도 해보셨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손혜원 의원이 지난 주말인가요? 당적은 버리지만은 탈당은 아니다라는 이상한 궤변으로 또 뭐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미고 정치권이고 뭐 정쟁에 너무 안 빠졌으면 좋겠다. 어제도 물론 뭐 그런 얘기 이 건으로 너무 커져서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글쎄 실상 보면은 본인이 지금 사안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탈당 표현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탈당을 해서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이유도 저렇게 하면서 본인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왜 기자회견을 했는지 그다음에 목포까지 간 이유가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세간에서 있는 작정 의혹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는 상황이 그 일반인의 여론이나 일반인의 인식이나 사안을 쳐다보는 이 인지 구조와 본인의 생각이 좀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어서 계속 이런 혼란은 계속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좀 전에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은 우리 기자분들도 취재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취재할 게 굉장히 많고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게 많은데 그 바쁜 시간에 목포까지 가서 저런 기자회견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소를 나전칠기 박물관 예정부지 그러니까 폐건물이었어요. 보면 뒤가 굉장히 허름했고 먼지도 날리고 쾌쾌했다라고 하는데 저곳을 굳이 장소로 택한 데도 다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좀 네, 보시기에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뭐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본인이 이제 이렇게 낡고 아무도 관심 없는 곳에 내가 이렇게 돈 들고 시간 들이고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나의 진정성을 몰라주느냐? 이게 이제 그 장소를 선택한 이유 같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는 선택을 잘했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이 사실 손혜원 의원이 뭐 자기 재산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증식하기 위해서 투자했다 일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더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그게 왜 하필 자신의 상임위에서 자기가 투자한 돈으로 그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여기 그 장소하고 이분에 대한 해명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장소 선정은 잘 됐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진정성 전달은 모르겠지만 이 논란을 갖다가 이게 좀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잡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목포 기자회견이 전반적으로 큰 도움을 주거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논란만 키우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소탐대실 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전에 박 대변인 잠깐 언급하셨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해충돌 부분들 뭐 다시 질문하니까 지겹다 하고 부친 유공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사실 어떻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박원순 시장 사건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아름다운 가게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거기 상임이사로 됐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서울시장 되는데 사실은 또 굉장한 공헌을 했고요. 이후에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소위 대권 주자로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일부 보수 인사들이 이 아름다운 가게를 문제 삼아서 거기에 기부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줬어요. 아름다운 가게와 박원순 시장의 재산 증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재생, 리사이클, 그리고 어떤 공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정책이다라고 본 겁니다, 국민들이. 예. 그런데 손혜원 의원이 아무리 문화재를 얘기하고 나전칠기를 얘기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얘기하고 문화재를 얘기했지만 박원순 시장은 거기에 자기 재산이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투자한 게 아닙니다. 즉 정책의 영역으로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조카 보고 집사라 그러고 물론 뭐 그 금액이 작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더 이야기하기도 구구절절하지만 이게 금액이 작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책적인 차원이냐 아니면은 개인의 어떤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들어간 거냐 이 부분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겹다 그러면서 답변하지 않는 건 좀 사안의 본질을 손혜원 의원이 잘 모르는 거 아니냐. 근데 또 하나 예를 들어 부친의 그런 독립유공자 논란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어저께는 좀 생뚱맞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친이 유공자, 그러니까 실제로 1940년에 조선일보 폐간에 반대하다가 1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거든요. 다만 해방 이후에 좌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까지 유공자 인정을 못 받다가 최근에 받은 겁니다. 이거를 문제 삼는 거는 좀 이번 논란과 마치 이거를 또 색깔론까지 연결시키는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손혜원 의원의 주장이 좀 일부 거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부적절한 질문이었다라고 봅니다. 각종 모든 의혹에 대해서 꼼꼼히 얘기하고자 본인이 먼저 그런 기자회견 자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솔직하게 줬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 지금처럼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그렇지 않은 답변에 대해서는 뭐 검찰 수사 아니면 더 얘기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뭐 특정 언론사 왜 그런 질문 하느냐라고까지 하는 거는 그 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이 생각하는 이 사안에 대한 현상을 해석하는 방식과 일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왜 뭐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뭐 돈 벌려고 나왔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비판을 했는지, 그 다음에 선동열 감독에 대해서 그 정도면은 뭐 누구나 우승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왜 국민들이 비판했는지, 그 다음에 그 위안부 할머니 상가 가서 엄지척했을 때 왜 국민들이 비판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본인 먼저 스스로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지에 대해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난 후에 그때 답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요일 날 탈당 얘기했다가 갑자기 월요일 날은 빙상계 성폭력 얘기하고 오늘 또 목보 가고 저는 마치 무슨 슈퍼 울트라 우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좀 가져요. 뭐 자신은 사익을 편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게 계속 주장하는 핵심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각으로서 이제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국고에 기부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가장 좀 새로운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핵심인 것 같은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만약에 그게 원래부터 그런 계획이고 했다면 지금 이태원에 있는 그 재단 박물관 그렇게 만들었으면 되는 거고요. 통영의 일부 뭐 부동산을 샀고 거기에 또 뭐 약간 그 뭐
통영에도 관련됐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 그럼 통영에 했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목포 다시 시작을 했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은 만약에 그런 순수한 의도가 있었다면 문화재청이 전체 예산을 문화재청에 많은 예산을 주고 혹은 문화관광부에 예산을 주고 관광공사에 예산을 주고 혹은 목포나 전남도에 예산을 주어서 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했다면 이런 의혹을 받았을까? 그리고 조카들한테 증여하지 않고 월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서 정말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위해서 일하셨던 그 장인들에게 그런 돈을 증여해서 가서 공방을 차려갖고 일하라고 했다면 이런 의혹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본인부터 생각을 좀 정리해야 얘기가 풀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 야권은 계속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얘기를 자꾸 이제 연결을 시키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 민주당 쪽에서는 한국당이 특검 지상주의에 빠졌다. 모든 현안을 특검으로 가져가라는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정치권 할 거 정말 많은데 이렇게 지금 공방만 주고받아서 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전 야당의 주장이 이게 이제 뭐 진정성 측면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거니까 얘기할 게 없지만 이해상충 부분 있잖아요. 상임위의 이해상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김영란법 만들 때 국회의원들도 이해상충에 법에 해당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근데 그 당시에 여야 할 것 없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특히나 지금의 한국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김영란법에서 상임위에서 이해상충 부분이 포함이 안 됐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의 손혜원 의원의 이 사건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국당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정말로 상임위에서 자신의 재산과 연관이 있고 자신의 이익과 연관이 있는 부분들을 못하게 만들려고 했으면은 이 김영란법을 갖다 원한대로 통과시켰으면 이런 일 안 벌어졌다라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이 한 일은 갖다 쏙 빼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요. 지금 이제 꼼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검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근데 나 지금 밝혀진 거는 그거를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유재산 환원했지만 결국 청계재단이라는 것도 뭐 본인 소유 아닙니까? 결국 가족 소유 아닙니까? 이런 게 꼼수인 거예요. 이런 게 권력형입니다. 근데 손혜원 의원이 어떤 자신의 그런 나전칠기 박물관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자신의 대통령 권력이라든지 또는 뭐 소위 친구라는 영부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한 게 있느냐. 좀 그런 거 보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권력형 또는 뭐 특검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야당이 너무 이 부분을 좀 건수 잡으려고 하는 여기서 좀 못 벗어나고 있다는 측면이 좀 들어서 이거를 정말로 문제를 삼고 싶으면 김영란법의 이해상충 이 부분도 법 개정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도 인정하고 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까지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느닷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해서 당혹스러운데 그거는 좀 별건으로 하고 그건 뭐 또 다른 얘기니까 그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는 야당의 자세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보도 보니까 외유성 논란 때문에 문제가 됐던 그래서 인사 낙마했던 김기식 전 의원 무혐의 처리가 됐더라고요. 6개월 만에 무혐의 처리됐는데 이런저런 사안 때문에 지금 야당은 검찰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손혜원 의원이 검찰 수사 받겠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야당이 뭐 특검 얘기하고 청문회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야당이 좀 더 지금 나중에 또 뭐 저희 얘기하겠습니다만 너무 전당대에 올인해서 있지 말고 전열을 좀 정비해서 이 건을 제대로 좀 잘 국회에서 공적 의혹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과연 특검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반면에 좀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뭐 청문회나 각종 이게 상임위도 굉장히 많은 것이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청문회 요구하자라고 해서 의혹 밝히자라고 하는 거는 일리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특검까지 주장하는 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간 거. 그리고 아직은 뭔가 밝혀지지 않고 단순히 친구라는 얘기로만 이게 권력형 게이트다. 혹은 뭐 김정숙 여사까지
거론하는 거는 너무 많이 나간 스텝 아닌가. 내 노력에 비해서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에 청와대에서는 이번 일과 관련해서 당에서 판단을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관련해서 자꾸 이제 영부인 얘기가 나오니까 한마디 한 것 같습니다. 특수관계라고 해서 감찰을 하는 건 올권이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도 저는 손혜원 의원 개인적인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봐요. 가령 뭐 옛날에 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했다면 저는 자꾸 거론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이유는 탈당 기자회견 하는데 원내대표가 뒤에 병풍을 쓰고 대변인단이 거기 배석해서 얘기를 하고 민주당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심지어는 목포 가서 가령 뭐 그 김영숙 여사나 아니면 뭐 청와대라 이렇게 지칭 안 하고 마치 장관이 내 친구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왜 자꾸 국민적 의혹을 본인이 이렇게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청와대를 거론하면서 마치 내 뒤에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부담까지 지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도 민주당도 그렇고 많은 의혹에 대해서 그냥 아니라고 하고 당에서 판단해야 된다라고만 할 일은 아니라 분명히 자신 있게 아닌 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주는 모습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청와대 얘기가 나와서 하나 그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자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자신이 먼저 주도를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을 좀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저녁에 있는 삶을 드리자라는 취지라고는 하는데 이런 결정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과로 또 뭐 피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잠시 쉰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책임 장관 얘기까지 지난번에 또 나왔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 뭐 과거 대통령 때도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임기 초반에 대통령의 인기가 높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이 변화 의지가 높았지만 지난 연말에 보여준 모습들 대통령이 장관이나 비서관들 질타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보고서라든지 문건들 들고 가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걸 계속 다 보면서 마치 고3 수험생을 보는 듯한 느낌까지 이제 비서진들이 받았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그런 짐을 조금 덜어드리겠다라고 비서진이 얘기했는데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만기칠람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장관들이 나서서 방향을 결정했으면 그 방향에 최선의 대안을 내놓는 건 비서진과 장관들이 해야 될 몫이다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그런 하나하나의 사안들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이 집중하고 싶은 사안에 대해서는 깊게 관여할 수 있지만 만기칠람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건 역대 대통령들에서도 이미 나타난 게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노영민 비서실장 새로 이제 비서실장 되셔서 예. 이런 부분들을 본인도 열심히 하시지만 장관들에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책임과 권한을 좀 분산해서 예. 좀 해 나갔으면 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보고를 좀 줄이고 물론 서면 보고는 그대로 많이 받으시고 평소처럼 하실 것 같은데 비서실 좀 책임을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체제에 들어와가지고 일단 뭐 그 노영민 실장 주제로 그런 제안을 드렸고 대통령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으니까 저런 게 발표되지 않았나 싶은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너무 많은 서류에 대통령이 쌓여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좀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보고서를 너무 많이 오래 보시고 꼼꼼히 본다. 혹은 뭐 혼밥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이 움직이는 모든 24시간은 다 일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혼자 있는 시간 말고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해요. 좀 전에 연말 연초에 뭐 있었던 것처럼 대단위로 너무 혼밥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행사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십 명, 몇백 명 단위의 얘기 말고 대여섯 명이라도 점심 같이 드시면서 얘기 듣고 저녁 같이 드시면서 얘기 듣고 차 마시면서 듣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폭넓은 사고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5분 얘기할 거 사실은 서류로 정리하려면 한 두세 시간 해야 될걸요? 대통령 보고서니까. 대면 보고 많이 오히려 하는 게 난 좋고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그래서 다양한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나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뭐 현장 소통을 계속 늘린다고 청와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가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글쎄요, 뭐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이거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스럽다 했는데 오늘 이제 불출마하기로 대신에 황교안 전 총리도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참 그냥 물러나지는 않네요, 역시나. 비대위원장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뭐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보겠지만 일단은 요새 며칠 동안 태도가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관리하시는 분이잖아요.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선수로 뛰겠다 그러면 그럼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아예 그럼 안 나간다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나가든지 며칠 동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좀 간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셨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일단은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린 거는 뭐 전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냥 물러나시는 게 아니고 예. 황교안 전 총리 또 홍준표 전 대표 또 뭐랄까요 또 오세훈 시장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이런 분들이 과연 지금 당에 도움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다 대권 주자로 거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람들도 아닌데 참 본인이 정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황이 안 돼서 못 나간 거지. 그렇게 비추어 보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좀 상당히 답답해하는 모습이 좀 그 안에서 행간에서 좀 읽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뭐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를 염두에 두고 자신도 불출마를 하고 또 상대에 대해서 나서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유감스럽게도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봉숭아학당 시즌2로 접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오늘의 이런 상황이 된 거는 사실은 김병준 비대위가 자초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비대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뭔가 잘못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무언가에 욕심이 있다면 버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고 자유한국당이 처절한 반성과 혁신부터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게 잘 안 가면서 글쎄요라는 생각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해서 지금까지 오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는 아마 저는 본인들이 지금까지 비대위를 꾸려 나오면서 있었던 것들이 축적이 돼서 오늘의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제대로 좀 정리를 못하고 목표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거취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가 지금 와서 생각지 않은 그 여러 주자군들의 등장에 당황해서 누구는 뭐 불출마하면서 딴 데 총 쏘고 누구는 또 뭐 여기저기 총 쏘면서 뭐 출판기념일 기점으로 해서 또 단일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리그전이었으면 전 토너먼트 게임 하면서 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누구는 또 뒤에서 이게 각각 저는 또 그 굉장히 또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뭐 이외에도 좀 출마 주자들 속속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선언을 했고 일부는 이제 뭐 기다리고 있고 또 일부는 또 불출마 선언까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이미 또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가능성 누굴 위주로 좀 이렇게 단일화 어떤 형태로 좀 단일화가 될까요? 지금 2월 27일 전당대회고 12일 날 그 당대표 후보들은 무려 1억 원씩이나 내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설 연휴를 지나가면서 여론 과정을 볼 거고 등록 직전까지 굉장히 많은 합병연행과 단일화 노력들이 있는데요.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황교안 전 총리를 상수로 놓고 나머지 후보분들이 지금 저는 이제 오늘 아침까지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출마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뭐 그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서 그 권력의 무게, 뭐 보수 정당의 사명, 뭐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홍준표 전 대표, 그다음에 그 입장이 조금 애매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나머지 주자원들이 다 모여서 지금 어제 뭐 보도 나온 것처럼 뭐 TK 후보 단일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여기 황교안 정치를 상수로 놓고 나머지 이쪽에 많은 변수 후보들 중에 정리가 돼서 누구 한 사람을 그 옹립 내지는 그 단일화 구도
가 12일까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뭐 비주류가 지금 이제 황교안 전 총리에 비해서 오세훈 시장이 좀 딸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급한 마음이 급한 쪽이 이 비주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무성 전 대표도 이거 자기가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나가려다 보니 뭐 김문수 전 지사나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최대 기반인 TK에서 먼저 단일화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나 여러 이제 후보분들을 이제 또 묶어 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펼쳐질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설 민심 밥상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홍준표 전 대표도 지금 30일 날 출판 기념회 때 네. 굳이 그날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만약에 안 나간다고 그랬으면 지금도 안 나간다고 하면 되는데 설 대목 앞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좀 어느 정도 좀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면 김무성 본인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그렇죠. 그랬어요. 김무성 전 어제까지. 대표도 그렇고 이 설 민심, 특히 TK 지역의 밥상 위에 오르기 위한 치열한 어떤 그 눈치 작전 이런 게 이번 주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오늘 알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는 하셨지만은 사실은 이미 궤도는 깔려 있고요. 열차는 떠났어요. 이미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힘으로 저는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차에서 끌어낼 수는 없다. 이미 떠났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장환 장한대 교수, 박장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